예. 자, 또 수업 후반부를 같이 하도록 하죠. 인물 소개까지 끝났죠. 그래서 자, 어제 소크라테스가 들려준 얘기에 대해서 오늘은 그 이상적인 정치 체제의 살아있는 모습을 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그럼 이제 누가 먼저 이야기를 하느냐? 이제 먼저 마이크를 잡은 사람은 바로 이제 크리티아스입니다. 자, 크리티아스가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바로 다음 페이지인데요. 이게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요건 이제 말로 간략하게 설명을 할게요. 이제 크리티아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아주 어렸을 적에 이제 축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고대 그리스에는 굉장히 많은 축제가 있죠. 축제는 이제 대부분 이제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을 이제 축제로 하는데, 그 가운데 자기가 이제 어렸을 때 아파투리아라고 하는 축제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어른들이 자기 또래 아이들, 자기가 이제 10살 무렵이었는데 아이들한테 항상 이제 당대 유행하던 그 서사시를 낭송하는 것을 시켰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잘 낭송을 하면 선물도 주고 그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자기가 어렸을 그 당시에 제일 유행했던 시인이 바로 솔론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굉장히 독특한데, 솔론은 아테네의 정치가로 알려져 있죠. 아테네의 입법자로 이제 우리에게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솔론은 정치가이면서 동시에 서사시도 지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는 솔론의 시가 굉장히 유행하고 있었어요,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솔론의 시를 노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이제 자신의 할아버지인 크리티아스, 그러니까 크리티아스의 할아버지 이름도 크리티아스예요. 보통 이제 고대 그리스에서는 이제 오늘날처럼 뭐 성 이름 이렇게 따로 있지 않고 그냥 이름만을 불렀는데, 어떤 전통이 있었냐면은 보통 격세로 이제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이름을 물려주는 이제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 크리티아스, 손주 크리티아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늘 그런 건 아닌데 많은 경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들 솔론이 지은 시를 노래했는데, 이제 그 가운데서 이제 할아버지 크리티아스의 이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그 공동체 사람들 가운데 누군가가 할아버지 크리티아스한테 솔론은 정말 시인들 중에서도 제일 자유로운 사람인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할아버지 크리티아스가 이제 아이들 틈에서, 만약에 솔론이 이 나라의 이제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시를 그만두고 시를 그만두고 정치인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래서 이제 계속 그가 시를 썼더라면, 그리고 솔론이 이집트 여행을 했을 때 보고 들은 것을 그의 시작품으로 완성할 수 있었더라면, 정말 뭐 호메로스니 헤시오도스니 하는 그런 유명 서사 시인들 못지않게 솔론도 유명한 시인으로 남았을 텐데, 정치를 하느라 그러지 못한 게 좀 아쉽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손주 크리티아스를 비롯해서 이제 아이들이 그 솔론이 이집트에서 배웠다는 게 뭔가요? 뭐지 이렇게 궁금해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할아버지 크리티아스가 이야기를 들려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론이 이집트에 여행 가서 그곳의 신관과 만나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중에 우리의 조상에 관해서 막상 우리 자신은 잊고 있었던 굉장히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그게 아주 유명한 아틀란티스의 전설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제 아틀란티스의 전설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마 그 이야기가 플라톤의 대화에 나온다는 것도 아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아틀란티스 이야기는 플라톤의 우리 대화편이 이 티마이오스에 나오고, 그 다음에 이 티마이오스의 바로 후속으로 쓰다가 중단된 미완성 작품이 크리티아스라고 하는 작품의 주제가 바로 아틀란티스 이야기입니다. 보통 이제 아틀란티스는 이제 우리 대서양이 애틀랜틱 오션이잖아요. 원래 대서양에 있었다고 전해지는 전설의 섬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어느 날 이제 홍수가 일어나서 이제 섬 전체가 이제 바다 밑으로 가라앉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그게 바로 이 티마이오스에 나오는 이야기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것은 이제 전설이고 신화인데, 이게 이제 진짜 신화냐 아니면은 플라톤이 지어낸 허구냐,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좀 논란이 좀 있는데, 좀 많은 경우 허구로 봅니다. 이것은 이제 무슨 뭐 제우스나 뭐 올림푸스의 신들 이야기라든가
헤라클레스나 아킬레우스 같은 영웅들의 이야기를 담은 그리스의 전통 신화라기보다는 아마도 플라톤이 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닐까,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추측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아틀란티스 이야기를 티모에우스 안에서 크리티아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할아버지한테 들은 이야기. 그리고 그 할아버지는 할아버지의 아버지한테 들은 이야기. 그리고 솔로는 이집트에 여행을 가서 이집트의 신관에게 들은 이야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옆에 잠시만 볼까요? 네. 네. 여기에 이제 보시면은 제가 이제 이렇게 도식이 나와 있죠. 지금 오늘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어제 제가 들려준 것에 대한 보답으로서 실제 역사 속에 구현된 그런 아름다운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다라고 하니까 크리티아스가 내가 지금 기억나는 게 있네요 라고 하면서 자기가 한 10살 무렵에 할아버지한테 들은 이야기라고 해서 이제 이야기를 들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할아버지는 누구한테 들었냐면 할아버지 아버지한테 들었겠죠. 그렇죠? 드로피데스라는 인물한테 들었습니다. 그럼 이 아버지는 누구한테 들었냐면 친구인 솔론한테 들었다고 합니다. 솔론은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그리스의 입법가였던 것이죠. 그리고 솔론이 언제 이 이야기를 들었냐면 이집트 여행 가서 들었다는 겁니다. 이집트 여행에 가서 이집트의 신관에게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이집트의 신관이 솔론에게 해준 이야기를 솔론이 다시 친구인 드로피데스에게 해줬고, 드로피데스가 그것을 할아버지 크리티아스에게 해줬고, 아들이죠. 그 다음에 이 할아버지가 손주인 크리티아스에게 해줬고, 그것을 까먹고 있다가 한참 이제 이 크리티아스도 나이가 80인데 이제는 10살 때 들은 얘기를 이제 70년이 지나서 맞다 그거 있었지 해서 소크라테스와 일행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뭐냐면 전형적인 신화적인 전승구조입니다. 신화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크리티아스는 이건 진짜 사실이에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이야? 어떻게 알아? 누구한테 들었어? 했더니 이 사람한테 들었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한테 들어가서 진짜인지 아닌지 검증해 볼 수 있겠죠. 근데 이 사람은 내가 본 게 아니라 이 사람한테 들었어요. 또 가서 검증해 보려고 하니까 내가 들은 게 아니라 이 사람한테 들었어요. 어디까지? 여기까지 가는 겁니다. 신화의 특징은 이게 사실이냐 허구냐가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데, 신화는 검증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신화의 내용은 엄청 허구적이에요. 막 어디 제우스가 벼락 내리치고 헤라클레스가 산을 들었다 놨다고 강의 물줄기를 바꾸고 하니까 완전히 허구처럼 보이나 허구는 아닙니다. 왜? 허구라면 허구라는 걸 검증해야 되는데 검증이 안 돼요. 그럼 실제 역사냐? 역사도 아닙니다. 왜? 실제도 검증이 안 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신화는 실제, 다시 말해서 역사와 그 다음에 허구, 소설 사이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신화의 가장 큰 특징은 그것이 허구냐 사실이냐가 아니라 검증 불가능한 이야기라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의 전승 구조가 복잡하면 복잡해질수록, 그 다음에 그 기원이 멀어져서 결국 지금의 우리가 그것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검증할 수 없을 때 신화적 성격이 부각이 되는 겁니다. 플라톤은 이러한 신화의 전승 특징을 굉장히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작품을 쓸 때, 플라톤의 대화를 쓸 때 대화의 설정이 되게 비현실적이다라고 할 때, 이를테면은 소크라테스가 아주 위대한 철학자인 파르메니데스를 만나서 논쟁을 벌였다, 이런 설정을 하고 싶은데 소크라테스와 파르메니데스라는 철학자가 역사적으로 만날 가능성이 되게 적어요. 나이 차가 너무 많아서 한 90년쯤 차이가 나서. 그랬을 때 이와 관련된 대화편을 쓰기 위해서 중간에 많은 사람을 집어넣습니다. 아가톤이라는 사람이 어딜 가서 누구를 만났는데 그 사람의 다른 누구에게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다른 누군가가 어렸을 때 소크라테스와 파르메니데스가 대화를 나눈 걸 들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이야기를 한 3단계, 4단계로 전승구조를 복잡하게 만들어 놓고 그만큼 소위 이제 진실 여부에 대한 검증을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 식의 이야기가 여기서도 전개가 됩니다. 여기서는 분명히 사실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소크라테스가 내가 어제 이론적으로 한 이야기가 실제 역사에서 구현된 걸 듣고 싶다라고 하니까 사실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따라가 보면 이렇게 가는 거죠.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몇십 년 전에 이제 이를테면은 내 친구의 삼촌의 부인의 동생의 누가 방송국에서 일을 했는데 연예인 누구를 봤다더라 그러면은 사실인지 아닌지 알 수 없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것처럼 신화는 전형적인 이제 이런 이야기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요거는 이제 우리
뭐랄까요, 이제 이 철학하는 사람들보다는 이제 신화학을 전공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건데요. 신화가 사실이냐 허구냐 라고 하는 것을 놓고서 신화는 사실도 허구도 아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신화의 전승 구조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체로. 자, 아마도 어떤 일이 있었을 거예요. 어떤 사건이 있었을 거예요. 뭔지 몰라요. 이를테면은 아주 오랜 까마득한 옛날에 어떤 이제 바닷가로 배 한 척이 왔는데 이 동네에 있는 이제 어떤 똑똑하고 힘이 센 젊은이가 그걸 보고 놀라서 동네 청년들 한 10명을 데리고 가서 배를 감시했더니 배에서 이제 해적들이 한 10대 명이 내렸다. 그래서 이제 기습 공격을 해서 한 2명 죽이고 나머지 배 타고 도망갔다. 이런 이제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다들 그 청년의 용기를 칭찬하고 이 청년은 나중에 이 지역의 왕이 되었다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목격한 사람이 야, 저 사람 되게 훌륭하네 하고 다 송신자 전달을 합니다. 자, 이때 이 전달은 두 가지 방향으로 갑니다. 하나는 시간적 전달. 보고서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사람이 늙어서 애들 앉혀놓고서 야, 그때 우리 그 왕이 얼마나 훌륭했어 하는지 알아 하고 이제 전달해 주는 거죠. 그 아이가 다시 한참 시간이 지나서 또 아이의 아이에게 전달을 하고 다 한참 시간이 지나서 아이의 아이에게 전달을 하는 겁니다. 공간적으로 넓혀져요. 이 사람이 보고 나서 다른 지역으로 가요. 이사를 가거나 여행을 갑니다. 가서 우리 고향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라고 다들 놀라겠죠. 오, 대단해. 그걸 들은 사람들이 또 다른 지역에 가서 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밑으로 내려가고 그 다음에 공간적으로 점점 이야기가 퍼져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마도 사실은 한 지역에 있는 청년이 10명 데리고 가서 20명 쫓아낸 이야기가 아마 점점 커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야기가 쭉 전달이 돼서 이제 수신자까지 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때 이제 요 사이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달되는데 외부에서 소음이 들어가요. 소음이. 이 소음이 들어간다는 게 뭐냐면은 전달하는데 이를테면은 공동체가 여기쯤 왔을 때 전쟁이 일어나요. 전쟁이.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의 마음이 되게 피폐해지고 공포에 떨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의 내용이 바뀌어요. 이 전쟁으로 인해서. 되게 암울한 이야기로 됩니다. 혹은 여기서 여기쯤 갈 때에는 새로운 이민족이 이 공동체에 들어오면서 다른 종교를 가지고 들어와요. 그러면서 여기서는 이제 사람 얘기하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신이 된다거나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바뀌어버립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왜곡. 여기서 이렇게 가는데 이를테면은 야, 10명에서 20명을 무찔렀다니까? 라고 갔는데 이쯤 가니까 여기서는 이제 좀 더 쓰지. 17대 1로 싸워서 이겼다고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쯤 가니까 그게 아니라 아예 한 사람이 코끼리 10마리를 무찌른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쯤 가니까 그게 사실은 사람이 아니라 신이었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왜냐면 사람들을 더 놀래키게 하려면 이야기 스케일을 좀 더 키우는 게 좋잖아요. 이런 식으로 외부로부터의 소음이 들어오고 내부로부터의 왜곡, 특히 이제 과장이 발생하면서 이야기가 점점 커지고 점점 더 변형이 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수신자에게 왔을 때 어떤 이야기가 되냐면은 그는 바로 제우스였다. 그래서 그는 모든 신들을 이끌고 티탄족들의 그 신들을 갖다가 무찔러서 타르타로스에 가둬버렸다라는 식으로 이야기가 바뀌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가능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하기 위한 단 하나의 조건. 그건 뭐냐면은 이 과정은 문자가 없는 시대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만약에 이때 글이 있었다면 이건 불가능해요. 왜냐면 이거 기록해두면은 그게 바로 증거가 되기 때문에 검증이 가능해지는 거죠. 여기서 이를테면은 10명이 20명을 무찔렀다라는 기록이 남아서 쭉 전승이 이어진다면은 왜곡될 수가 없잖아요. 왜냐면 기록으로 남아있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본 것을 이야기로 전달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남게 되는 건 뭐냐면 기억에 의존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억한 것을 또 다음 세대에 전하고 하면서 기억이 왜곡되고 그 다음에 기억이 이질러지고 하면서 신화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전형적인 신화의 전승 구조이고 플라톤은 시인들을 비판하면서 시인들의 이제 이런 행태를 비판했지만 동시에 이러한 시인들이 했던 이야기의 전승구조의 특징을 굉장히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대화편을 쓸 때에는 필요에 따라서 이런 방식을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티마우스에 나와 있는 아틀란티스 이야기의
것이죠. 자, 결국 우리는 신화로 받아들일 만한 이야기를 이제 작품 안에서 이제 그 크리티아스는 소크라테스에게 이거는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다라고 자, 이런 식으로 전승된 과정을 들려줍니다. 그 내용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네. 자, 솔론이 이집트에 가서 이집트의 신관들과 얘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들의 조상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솔론이 원래 우리 그 그리스 아테네인들의 조상은 데우칼리온과 퓨이라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왜냐면은 이제 그들이 대홍수에서 살아남았고 그 이제 데우칼리온과 퓨이라로부터 나온 자식들이 이제 우리의 조상이 된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집트의 신관이 그 과정을 측은하게 지켜보다가 말을 끊고서 야, 솔론, 니네 그리스인들은 정말 어린애와 같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어린애와 같냐면은 사실은 그보다 이전의 이야기들이 훨씬 더 많이 있는데 너네들은 그 이전의 이야기들은 다 까먹고 가장 오래된 이야기라고 해주는 것이 사실은 가장 최근의 일밖에 안 되니 생각하는 게 어린애 같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이유는 이렇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리스인들은 홍수와 화재 등으로 파멸을 겪을 때마다 과거의 기억을 모두 망각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죠. 아주 까마득한 오래전부터 그 공동체가 있었어요. 문명 공동체가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중간중간에 재난이 일어나는 겁니다. 특히 이제 그 재앙이라고 하는 것이 옛사람들은 때로는 물에 의해서, 다시 말해서 홍수에 의해서, 때로는 불에 의해서, 대화재에 의해서 문명이 다 파괴가 되는 거죠. 그럼 다 전멸을 당하고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살아남아서 이들로부터 다시 공동체가 이루어지는데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한 번 재앙을 겪어서 문명이 파멸당할 때마다 과거의 기억을 다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과거의 기억을 잊어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망각으로부터 완전히 새롭게 시작하니 솔론이 들려준 이야기는 사실 그 이전에 훨씬 더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알고 보면 가장 최근 것에 불과하다는 거죠. 사실은 이제 이런 홍수와 화재, 홍수 이야기는 뭐 여담입니다만 사실은 이제 그 인류 문명에서 이제 굉장히 많이 공유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이 그리스 신화에서는 데우칼리온과 퓨이라 이야기가 이제 굉장히 유명한 홍수죠. 그러니까 제우스가 그 인간들이 타락해서 인간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이제 제우스가 불을 사용할까 물을 사용할까 고민하다가 불을 사용해서 벼락을 내리면은 이제 가이아가 고통스러워할 것이니 그러지 말고 이제 물로 없애자라고 해가지고 홍수를 일으켜서 모든 인간들을 다 멸망시켰는데 데우칼리온과 퓨이라만 살아남았다, 이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에서는 이제 노아의 방주가 이제 같은 이야기를 담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아시리아 다른 이제 근동의 이제 문명에서도 이제 비슷한 이제 대홍수 설화가 많이 남아 있죠, 그렇죠? 네, 그런 이야기입니다. 반면에 이집트의 신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니네 그 그리스인들이 겪는 그런 그 대화재라든가 대홍수를 우리 이집트는 겪지 않는다. 왜냐면은 우리는 나일강이 있어서 다 지켜준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 한 번도 문명의 절단을 겪은 적이 없고, 그러다 보니 그 우리가 과거에 그 이곳저곳에서 들은 이야기들은 다 고스란히 기억으로 남아서 보존되어 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솔론이 되게 놀라는 거죠. 아니, 니네가 우리도 모르는 우리의 역사를 안단 말이냐, 이제 이렇게 물었겠죠. 그랬더니 이제 그 이집트의 신관이 사실은 지금으로부터 9,000년 전, 그러니까 이제 플라톤, 소크라테스 시대로부터 더 이 위에 9,000년 전에 니네 아테네는 진짜 훌륭한 공동체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이집트의 역사가 8,000년인데 니네는 우리보다 1,000년이 더 오래됐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관이 들려준 얘기라는 게 바로 이겁니다. 그 9,000년 전에 아테네에는 우리에게 남아있는 기록에 따르면 직업 집단이 분리되어 자기들 일만 할 뿐 서로 간섭하지 않았다더라. 이게 어제 소크라테스가 들려준 이상국가의 얘기랑 굉장히 비슷하죠. 그 다음에 유럽에서 처음으로 창과 방패로 무장된 이제 그러한 군대를 운용한 나라였다. 아시아에서는 우리 이집트가 처음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훌륭한 법질서를 수립했고 그 위에서 이제 다양한 기술과 학문을 발전시켰다.
그 다음에 이제 뭐니 뭐니 해도 가장 그 훌륭한 것이 그 9,000년 전에는 소위 말해서 이제 그 지중해 바깥, 이제 우리 지중해의 경계가 그 그리스 신화에서는 보통 헤라클레스의 기둥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지브롤터 해협이죠. 북아프리카와 그 다음에 그 스페인 포르투갈의 이제 딱 그 접점, 아주 좁은 목이죠, 그렇죠? 여기를 넘어서면은 이제 대서양이 나오는 거고 그 안쪽이 지중해죠, 그렇죠? 자, 사실은 이제 그 지중해 바깥에 사람들이 바깥으로 나갈 수 있었다. 왜냐하면 거기에 큰 섬이 하나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바로 아틀란티스 섬인데, 아틀란티스 섬이 굉장히 이제 강성했는데 어느 날부턴가 그곳의 지배자들이 타락하기 시작했고 욕심의 눈이 어두워서 지중해를 넘어서 우리 유럽을 갖다가 이제 침공했다는 거죠. 유럽과 아시아 전체를. 그래서 이제 수많은 나라들이 복속되고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는 이제 서로 저항하려 했지만 서로 배신을 했는데 유일하게 고대 아테네인들만이 홀로 맞서서 아틀란티스를 물리쳤고 우리들을 복속으로부터 해방시켜줬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가장 큰 업적이었다. 다만 그 뒤에 엄청난 이제 폭우와 홍수가 쏟아져 가지고 아테네인들은 다 물에 휩쓸려서 이제 아테네는 멸망했고 그 다음에 아틀란티스는 아예 그냥 물 밑으로 바다 밑으로 가라앉아서 오늘날에는 누구도 지중해를 넘어서 나아갈 수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고대 아테네인들은 다 물에 휩쓸려 사라졌지만 극소수의 살아남은 자들이 한참 시간이 지나서 이제 다시 문명을 일구었겠지만 그들은 과거를 다 망각한 채로 오늘날까지 살아오게 되었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였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어때요? 그러니까 이제 소크라테스가 엄청 만족해 하겠죠. 훌륭해요. 이러면서 야, 이게 정말 아테네인들의 영웅담을 다루니 이게 오늘같이 아테네 여신을 기리는 범아테네 제전, 축제날에 잘 어울리는 주제일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크리티아스가 당신이 어제 이론적으로 다루었던 주제를 나는 이렇게 역사와 현실 속으로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해주겠다라고 이제 말을 하는 거죠. 사실은 이걸 읽는 우리가 보기엔 되게 우습죠. 왜냐면은 크리티아스가 들려준 이야기가 사실은 이제 신화적인 허구를 담고 있는 이야기인 거죠. 그런데 이 작품 안에서는 내가 할아버지한테 들은 이야기가 바로 진정한 우리의 역사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크라테스가 동의를 하고, 자, 이제 이 대화의 도입부가 끝나는 이 시점에서 굉장히 재미있게 처음으로 우주론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반구도 하지 않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야기의 순서를 정하죠. 먼저 천문학의 가장 밝고 그 다음에 자연과 우주의 본성을 탐구하는데 늘 열심이었던 티마이오스가 우주의 기원에서 시작해서 인간의 본성까지를 다루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얘기할 사람은 티마이오스인데 티마이오스가 할 이야기는 소크라테스는 사실 지금 이제 역사 속에 구현된 아테네의 모습을 보고 싶어 했는데 티마이오스는 그게 아니라 우주의 탄생에서부터 인간의 본성까지를 다루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크리티아스가 티마이오스가 우주론에서 다루게 될 그 인간의 본성, 그 다음에 어제 소크라테스 당신이 이야기해준 그 이상적인 정체의 시민들, 그 다음에 이 이야기들을 가지고 와서 내가 그 할아버지한테 들은 그 이집트의 신관이 솔로네에게 이야기해 주었다는 9,000년 전의 아테네인들, 요거랑 섞어가지고 그 아테네인들이 바로 우리의 조상이다 라는 식으로 우리의 조상으로 간주하고 그 역사 속의 아테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려주겠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갑자기 새로운 요소가 하나 추가된 거죠. 뭐냐면은 우주의 기원과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얘기가 추가가 된 겁니다. 그 이전까지는 이제 어제 이상적인 정치 체제에 대한 이야기, 오늘 크리티아스가 잠깐 맛보기로 보여준 아틀란티스와 고대 아테네의 전쟁 이야기, 그리고 요 얘기를 계속 하면 좋은데 크리티아스가 그 사이에 잠깐 우주의 기원과 인간의 본성을 넣고 그 다음에 자기 얘기를 하겠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티마이오스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 플라톤의 티마이오스라고 하는 작품을 이제 읽다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그 플라톤에 관심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티마이오스는 플라톤의 자연 철학, 플라톤의 우주론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 대화의 도입부는 이제 상당히 좀 당혹스럽죠. 우주에 관한 이야기는
이런 반구도 없다가 제일 끝에 이제 갑작스럽게 티마이오스가 먼저 우주 얘기를 들려줄 거야 이제 이렇게 하니까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제 이 티마이오스를 해석할 때 플라톤의 우주론과 자연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거 자체가 목적은 아닌 것 같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생각은 플라톤과 그 이전의 철학자들, 다시 말해서 처음으로 이 세계를 탐구했던 철학자들, 뭐 이를테면 그 밀레토스의 탈레스, 아낙시만드로스, 아낙시메네스, 다시 말해서 이 세계의 원리를 물이라든가 공기라든가 혹은 어떤 무한정한 것에서 찾았던 사람들, 혹은 불에서 찾았던 에페소스의 헤라클레이토스라든가, 혹은 그것이 아니라 그 있음과 있지 않음의 구별로부터 원리를 찾았던 파르메니데스라든가, 혹은 그 다원론자들, 엠페도클레스나 아낙사고라스나 혹은 이제 데모크리토스 같은 이제 이러한 철학자들이 자연 안에서 이 세계의 시원, 이 자연 전체의 출발점이 무엇인지, 자연을 구성하는 근본 원소들이 무엇인지, 그것들이 구성된 원인이 무엇인지를 다룬 어떤 전형적인 과학자의 시선으로 세계를 보았다고 한다면, 플라톤 역시도 이 티마이오스라고 하는 작품에서 그 문제들을 다룹니다만 기본 의도가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상적인 정치 체제가 과연 현실에서 잘 구현될 수 있는가를 다루면서 그 안에 사전적인 작업으로서 우주의 본성과 인간의 본성을 다루는 겁니다. 그럼 왜 우주의 본성을 다루느냐? 아마 기본적으로 플라톤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우주와 인간을 큰 것과 작은 것으로서의 동형적인 구조로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우주, 큰 우주를 그 매크로코스모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작은 인간을 마이크로코스모스라고 이제 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우주가 대우주로서의 질서라고 한다면은, 인간은 우주에 비하면 먼지만도 못한 작은 존재자이지만, 그러나 같은 구조를 담고 있기 때문에 우주의 질서를 잘 파악하면은 그 질서를 똑같은 구조로서 가지고 있는 인간의 질서와 본성을 잘 파악할 수 있고, 이것에 기반하여 그 인간이 이루는 공동체의 본성도 잘 파악하고 또 더 나은 공동체의 질서를 우리가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 이상적인 정치 체제에 대한 이론적인 담론과 그 다음에 그 신화를 통해서, 아틀란티스라고 하는 이제 신화를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이상적인 정치 체제가 신화 속에서 얘기된 그 현실에 구현되는 방식 사이에 그 인간의 본성의 표본이 되는 우주의 기원과 본성을 넣은 것이 아닌가라는 식으로 우리는 추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점이 그 기존의 전통적인 자연 철학자들과 플라톤의 차이라면 차이가 아닐까. 물론 전통적인 자연 철학자들 중에서도 윤리적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를테면 데모크리토스가 그랬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작품들이 소실되고 단편들만 남아 있어서 우리가 그들의 본 모습을 알 수 없어서 그렇지, 실제로 아마 이제 자연 철학자들 중에서도 단지 자연 철학자가 아니라 실제로는 그 플라톤과 비슷한 문제의식을 가졌던 사람들도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러나 어쨌든 이제 문헌이 남아서 우리가 그 윤리학적인 정치철학적인 의도와 그 다음에 이제 자연 철학적인 의도를 이렇게 결합해서 볼 수 있는 철학자는 아마 일단 플라톤이 좀 최초가 아닐까, 이제 이렇게 지금으로서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인 우주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제 우주 탐구의 전제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주에 관한 티마이오스의 이야기라고 하고, 제가 밑에 이제 서곡이라고 했는데요. 프로오이미온입니다. 요거에 관한 이야기는 이제 조금 이따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크리테아스가 이제 이렇게 제안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소크라테스가 엄청 만족해 합니다. 만족해 하면서 이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완벽하고도 화려한 말의 향연에 제가 담례로서 초대를 받은 것 같군요. 그렇다면 티마이오스, 제가 보기에는 그 다음의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당신의 임무인 듯 합니다. 관리에 따라 신들에게 기도를 드린 후에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티마이오스가 말합니다.
그건 그래요, 소크라테스. 확실히 조금이라도 분별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대소사를 막론하고 모든 일을 시작할 때 언제나 신에게 기도를 드리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이 우주에 관하여 그것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혹은 혹시 생겨나지 않은 것은 아닌지에 대해 이런저런 설명을 하려 함에 있어서 우리가 완전히 빗나가지 않으려면 남신들은 물론 여신들도 불러내어 모든 것들이 무엇보다도 그분들의 마음에 들고 결국에는 우리의 마음에 들도록 말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라고 먼저 발언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게 굉장히 재밌어요. 이게 이제 티마이오스가 이제부터 얘기를 할 겁니다. 이제부터 우주의 기원, 이제 플라톤의 우주 제작론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것이고, 우주가 생겨나면서 그 이외의 인간이라든가 다른 것들은 또 어떻게 생겨나고 본성은 어떤지를 작품 끝까지 다룰 텐데, 소크라테스가 잠깐 그 앞에서 야 이제 기대되는데 자 그럼 이제 일단 기도부터 하고 시작하세요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티마이오스도 이제 그걸 딱 받아서 아 당연히 기도해야죠. 기도 안 하면 우리가 이제 엄청 실수할 텐데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이제 두 가지 관례에 따라 기도를 드린 후에 얘기해 달라. 1번. 티마이오스도 그 밑에 1번 있죠. 남신들은 물론 여신들도 불러내요. 무엇보다도 모든 것들이 그분들의 마음에 들고 결국에는 우리의 마음에도 들도록 말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기도의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이 우주에 관하여 그것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아니면 혹시 생겨나지 않은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려 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자, 요 두 개를 잠깐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죠. 먼저 기도입니다. 자, 이 기도는 이것 역시 한 3주 전인가요? 그 역자와의 이야기 시간에서 이제 제가 좀 언급했듯이 우주의 기원에 관한 담론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제 신들에게 관례에 따라 기도하자라고 하는데 이 관례가 무슨 관례냐? 사실은 자연 철학자들의 탐구에서는 이런 관례를 찾기는 쉽지 않아요. 이 관례는 서사시에 있는 관례입니다. 한마디로 이제 신화적인 담론에 있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 이 서사 시인들은 보통 이제 축제 때 활약을 하죠. 그러니까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고 운동 경기를 하고 그다음 이제 음식을 나눠 먹고 저녁에 이제 음송 시인이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그리스어로 랍소이도스라고 하는 이제 음송 시인이 와서 노래를 부릅니다. 노래를 부르는데 보통 이제 리퀘스트를 받죠. 그러니까 나 뭐 불러줄까 그러면은 이제 뭐 되면은 호메로스의 일리아스에서 뭐 아킬레우스랑 아가멤논이 다투는 대목을 불러주시오. 그럼 마치 이제 우리 뭐죠 판소리에서 이제 소리꾼이 나와서 내가 뭐 불러줄까요? 그러면은 저 흥부전의 화초장 타령 불러주시오. 딱 그러면은 이제 실력 있는 그 소리꾼들은 딱 리퀘스트 들으면 바로 곡을 할 수가 있죠. 반면에 이제 막 견습생이나 좀 배우는 사람들은 그거 제가 아직 잘 모르는데요. 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고대 그리스에서도 그 음송 시인이 나오면 보통 리퀘스트를 받습니다. 혹은 자기가 준비해 온 걸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노래를 하기 전에 늘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신에게 기도를 합니다. 신에게 이제 기도를 하면서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그 교양과 기예를 주관하는 무사여신, 무사 9자매, 그 9자매 중에서도 서사시를 주관하는 칼리오페 여신에게 이제 기도를 하죠. 그래서 이제 여신이요, 뭐뭐에 관해서 노래해 주소서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하면은 이제 여신이 빙의가 되죠. 그 음송시인 안으로 들어와서 그때부터 이제 사실은 음송시인이 노래를 부른다고는 하지만 여신에게 빙의돼서 이제 여신이 몸을 빌어서 이제 들려주는 이야기인 것이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건 철학이 아니라 그냥 이제 서사시인이 그 신화적인 에피소드를 노래로 불러주는 이제 그러한 그 이야기 구조인데 굉장히 재미있게도 우주의 기원과 본성을 다루는 데 있어서도 똑같이 그 기도를 해달라고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네. 결국은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될 게 있는데 플라톤에게 있어서 플라톤이 보기에 우주론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이를테면 어떻게 보면 오늘날은 이제 우주론이라는 학문은 없죠. 코스몰로지라는 학문은 제가 없는 걸로 합니다. 이게 19세기, 20세기 초반까지는 이제 코스몰로지스트들도 있었고 그랬는데 아인슈타인 이후에는
그 우주론이라는 말은 사용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죠. 보통 이제 물리학, 그 중에서도 이제 천체 물리학에서 이제 우주에 관한 논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고대에서의 우주론은 하나에 보면 엄밀한 과학 혹은 자연 철학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기도하고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인데, 플라톤은 우주론을 전개하기에 앞서서 일단 기도를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해달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 서사 시인들이 신화를, 즉 신들의 남론을 가지고 오는 그러한 것과 굉장히 비슷하다라는 것이죠. 그 이야기는 아마 플라톤이 보기에 우주론은 신화의 형식을 띠거나 혹은 신화로부터 무엇인가를 차용해서 우주론과 자연 철학을 전개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좀 이상하죠. 왜냐하면 적어도 이제 자연 철학 혹은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엄밀하고 그리고 이제 경험적이고 이제 그러한 학문인데, 막상 이러한 신화나 종교하고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을 것 같은 대상을 다룸에 있어서 플라톤은 오히려 전통적인 신화의 형태를 차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건 아마 조금 뒤에 다룰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우주에 관하여. 우주가 어떻게 생겨났는가, 아니면 우주는 생겨나지 않은 게 아닐까라고 하는 이 대목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 논란을 일으키는 대목입니다. 우주가 어떻게 생겨났는가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안에 그 감추어진 대목이 있죠. 우주가 생겨났는가, 만일 우주가 생겨났다면 어떻게 생겨났는가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첫 번째, 우주는 생겨났을 것이다. 그래야지만 이제 어떻게 생겨났는지 이야기해보자라고 하는 게 성립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우주가 혹시 생겨나지 않은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것은 앞에 우주가 생겨났다라는 것에 대해서 반대되는 주장입니다. 우주는 생겨난 것이 아니고 원래부터 있었고 지금도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겠죠. 자, 그러면은 이 두 개가 어떤 의미를 갖냐면요, 지금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해요. 이 우주가 어떻게 생겨났는가라는 기원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데, 기원에 대한 이야기 첫 번째, 우주는 원래 그것이 아니었던 것이 우주인 것으로 생겨났다. 그럼 그 다음에 문제는 그것이 생겨나는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자.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죠. 근데 누군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우주가 생겨났다라고 하지만 원래 우주는 생겨나지 않았어요. 우주는 애초에 있었고 늘 그렇듯이, 지금도 그렇듯이 늘 한결같은 방식으로 쭉 있어 왔어요. 다만 우리가 이 우주의 본성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에 따라서 그것이 이런 과정으로서 움직인다라는 걸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기원으로부터 설명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주가 생겨났고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탐구하는 방법은 우주의 탄생을 글자 그대로 해석하는 거고요. 우주가 생겨나지 않았는데 생겨났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주를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 혹은 보다 알기 쉽게 가르치기 위해서 원래 탄생 없이 늘 한결같은 우주를 기원을 일부러 정하고 아주 단순한 것에서부터 복잡한 것으로 나아가면서 우주를 비유적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플라톤의 티마이오스의 이 우주 제작론을 말 그대로 이해해야 될 것인지, 이제 리터럴리하게 문자 그대로 이해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은 비유적으로 이해할 것이, 메타포리컬리 이해해야 할 것인지를 놓고서는 이 티마이오스를 연구하는 학자들 사이에서 고대부터 현대까지 끊임없이 논쟁이 이어져 왔습니다. 어느 쪽이든지 해석을 찾아보면 다 그럴듯해요. 그래서 아마 우리가 이제 이 수업을 진행하면서도 중간중간에 이 문제를 잠깐 검토할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여신들에게 우리가 이제 이 주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이것을 이제 많은 여신은 물론 남신들에게도 좀 기원을 해서 우리가 길을 잃고 엉뚱한 데서 이상한 소리 하지 않도록 신들의 도움을 청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계속 기도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주를 탐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전에 알아둬야 할 것이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우주를 탐구하기 위해서는 우리 몇 가지 전제가 필요해요. 서로 동의해야 될 게 있어요. 자, 그것이 이제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먼저 존재와 생성의 구별입니다. 자, 존재와 생성의 구별은 이제 이겁니다. 자, 이 무엇이든 탐구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구별해야 되는데, 하나는 언제나 있는 반면
결코 생겨나지 않는 것.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언제나 생겨나되 결코 있지 않은 것. 먼저 이 둘을 구별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언제나 있는 반면 생겨나지 않는 것은 언제나 있는 것, 이걸 존재라고 부릅시다. 그 다음에 이제 뒤에 것, 언제나 생겨나되 결코 있지 않은 것, 이것은 생성이라고 부릅시다. 즉 존재와 생성, 이걸 구별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거죠. 존재와 생성을 구별한 다음에 이 우주는 존재에 속하냐 생성에 속하냐,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눠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먼저 이 첫 번째 존재와 생성의 구별이 어떤 의미인지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존재라는 건 있다라는 것이죠. 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철학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것은 이제 최고의 유개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없지 않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과 있지 않다, 없다라고 하는 것은 둘이 이제 배타적인 모순 관계입니다. 다시 말해 둘이 섞일 수가 없어요. 둘 사이에 제3자도 없습니다. 그리고 있으면서 동시에 있지 않는 것, 이것도 불가능합니다. 있다와 있지 않다는 완전히 그 대립적인 모순 관계인 겁니다. 그래서 있거나 있지 않거나예요. 둘은 이제 절대적인 배타적인 선택지로서만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없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 뒤에 그럼 생겨난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생겨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런 거죠. 생성이라는 건 뭐냐? 없던 것이 있게 되는 게 생성이죠. 그렇죠? 그럼 요것에 짝을 이루는 게 있어요. 소멸. 소멸은 뭐냐면 있던 것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요것과 비슷하게 나오는 것 중에 변화라는 게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내가 밖에 엄청 추운데 있다가 그 방으로 들어왔어요. 따뜻한 방에 들어오니까 창백했던 얼굴이 이제 열기가 돌면서 이제 얼굴이 이제 뻘겋게 됩니다. 그럼 이제 뭐가 되냐면은 하얀색 얼굴의 하얀 빛깔이 붉은 빛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건 뭐냐면은 있었던 하얀색이 없어지고 있지 않은 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있지 않았던 붉은색이 있게 되는 겁니다. 즉 변화라고 하는 것은 생성과 소멸을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생성, 소멸, 변화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 세 개는 모두 있지 않음이라고 하는 계기를 포함하고 있는 거죠. 있지 않음이라는 계기를 포함하고 있다면 이것은 앞에 말하는 존재하고 양립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존재와 생성을 구별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언제나 있는 반면 생겨나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의 의미를 이제 좀 더 그 깊이 있게 가면 언제나 있을 뿐 있지 않음을 포함하는 일체의 것이 배제된 것. 생성은 있지 않음이라는 계기를 포함하기 때문에 배제되는 겁니다. 그것이 언제나 있는 반면 결코 생겨나지 않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언제나 생겨나되 결코 있지 않은 것. 이것은 이제 우리가 반대로 이해할 수 있겠죠. 생겨난다라고 하는 것은 없던 것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없음이라는 있지 않음이라는 계기를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결코 있음과 양립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생겨난다라는 말은 존재가 양립할 수 없음, 즉 결코 있지 않은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존재와 생성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는 존재와 비존재의 대립이라고 하는 것을 함축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이걸 구별해야 돼요. 이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앞으로 우주론을 탐구할 때 항상 이 둘을 구별하고서 탐구를 해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지성과 감각. 자, 이 두 번째는 첫 번째로부터 비롯되는 겁니다. 자, 언제나 있는 것은 사유를 통해서 파악되고 이성적인 설명을 동반한 알무의 대상이 된다. 지식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반면에 생겨나는 것은 감각 경험을 통해 포착되고 이성이 아니라 비이성적인 것으로서 이걸 지식이라고 부를 수는 없고요. 비이성적인 건 지식이 아니고요. 이거는 의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의견의 대상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자, 일단은 알미라고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 알미라고 하는 것은 학문적인 지식, 과학 이렇게 생각을 해 봅시다. 자,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게 이제 진리를 담고 있는 게 지식이죠. 진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대상에 불변하는 특성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지식은 변하지 않죠. 그렇죠? 지식이 변하면 지식이 아니죠. 그렇죠? 지식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그 동일한 지식은 다양한 것들이 한결같이 적용될 수 있죠.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변하게 되면 우린 혼란스러워할 것이고 그것은 결코 지식이라고 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학의 공식을 하나 알고 있다면은 그것은 우리가 실수를 하지 않는 한 그와 관련된 문제를 100개를 100개든 1000개든 풀든 항상 한결같이 정답에 이르게 될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따라서 변해서는 안 돼요. 항상 고정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변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바로 위에서 얘기했던 생성과 소멸을 의미합니다. 즉 있던 것과 있지 않은 것이 계속해서 있다가 있지 않게 되고 있지 않게 되는 것이 있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식은 항상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변화로부터 자유로운 것이어야 됩니다. 따라서 지식은 언제나 한결같은 것, 즉 언제나 있는 것에 해당되는 것이 지식입니다. 우리가 지식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성적인 사유, 추론을 통해서 지식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이성적인 설명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가르칠 수 있고 그 지식을 전달할 수 있는 겁니다. 반면에 생겨나는 것으로부터는 우리가 생겨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감각과 경험을 통해서 포착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자, 생겨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이 눈앞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생성소멸하는 겁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오감을 통해서 접하게 되는 거예요. 이를테면은 제 앞에 책상이 있고 그 앞에 의자가 있고 몇몇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 그것을 저는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고 그들이 말하는 것을 소리로 들을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감각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눈앞에 있는 대상들을 포착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경험을 통해서 접하게 되는 건 가장 생생해요. 만져보면 알 수 있고 눈으로 보면 확인할 수 있잖아요. 냄새 맡을 수 있고 맛을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더할 나위 없이 생생하기 때문에 그것이 제일 확실하게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사실은 이 플라톤의 관점에서 얘기할 때는 그것은 있는 게 아닙니다. 왜? 그것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있는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변화하는 것은 고정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뭐라고 단정 지을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확고한 알을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좀 극단적인 사례를 들자면 이제 이런 거죠. 이제 카멜레온 같은 거죠. 이제 카멜레온의 색깔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할 때 카멜레온이 이를테면은 그 사막을 쭉 이동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막의 모래밭을 지날 때는 이를테면 뭐 황토색이었는데 그게 이제 다시 그 선인장 옆을 지날 때는 초록색으로 바뀌고 오아시스를 지날 때는 파란색으로 바뀌고 이제 이런 식으로 가면은 카멜레온의 색깔이 뭐야? 라고 물었을 때 황토색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순식간에 갑자기 파란색으로 바뀌고 초록색으로 바뀌고 노란색으로 바뀌고 한다면은 우리가 이거를 고정해서 지시할 수가 없죠. 그렇죠?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확고한 단언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색깔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있었던 황토색이 있지 않게 되고 노란색이 있게 되는 것이고 노란색이 있지 않게 되고 파란색이 있게 되는 것이고 파란색이 있지 않게 되고 초록색이 있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생성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있음과 있지 않음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사유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고정할 수가 없다는 거죠. 고정할 수 없다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어떤 확고한 알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마 이런 거죠. 카멜레온은 매번 이러이러할 때는 이런 색으로 나타나고 저러저러할 때는 저런 색으로 나타나라는 정도로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은 알미라기보다는 어떤 하나의 의견이나 견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이 의견과 견해는 터무니없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나름 합리적이고 우리의 삶에 굉장히 유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지식은 아니다라고 플라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둘은 구별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처음에는 언제나 있는 존재, 그 다음에 끊임없이 생겨나지만 결코 있다고 할 수 없는 생성을 구별하고요. 그 다음에 존재로부터 사유와 이성, 지식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생성으로부터는 감각과 경험, 비이성적인 의견이라는 것이 도출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전제, 생겨나는 것은 모두 필연적으로 어떤 원인에 의해서 생겨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플라톤의 어떤 독특한 생각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엇인가가 생겨났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그럴 만한 원인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 우주가 생겨났다면은 우주가 생겨날 만한 원인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원인을 무엇으로 보느냐는 철학자들마다 조금씩 달랐던 것 같아요. 이를테면은 이 원인이라고 하는 것이 앞에 있었던 사건으로부터 그 다음 사건이 결과로서 나온다면 앞에 있는 사건이 원인이 될 겁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사건보다 더 앞에 있는 사건으로부터 앞에 있던 사건이 귀결되어 있다면 더 앞에 있는 사건이 원인이 되겠죠.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사건들 혹은 이제 사건이나 사태들의 연속적인 인과관계를 통해서 원인과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플라톤은 특이하게도 목적의식이 개입이 됩니다. 여기서. 그래서 우주가 생겨난 것은 앞에 있는 어떤 사건으로부터 귀결된 것이라기보다는 누군가가 목적의식을 가지고서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서 우주를 만들어서 우주가 생겨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플라톤의 우주 생성은 그냥 어떤 특정한 사태의 연속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 제작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플라톤의 우주론은 우주 제작론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여기에 이제 신화적인 성격이 더해져서 우주 제작 신화라고 이야기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작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의도가 들어가 있고 목적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플라톤의 우주 제작론, 플라톤의 우주론은 목적론적인 성격을 띠게 됩니다. 즉 우주를 만든 자가 있다. 근데 우주를 만든 자가 어떤 의도가 있어서 그 의도에 부합하게 노동을 했고 그 노동의 결과로서 이 우주가 생겨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보통 우리가 이제 철학을 공부를 하면은 이제 이 세계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제 세계관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세계관에 대해서 얘기할 때 보통 그 크게 목적론적인 세계관과 기계론적인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목적론적인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계가 그 특정한 그 목적과 의도에 의해서 그 이런저런 방식으로 움직여지고 만들어지고 움직여지고 있다라는 식으로 설명하는 것이고, 기계론적인 세계관은 이제 그런 어떤 의도나 목적이 없이 그냥 이 세계를 구성하는 것들의 그 성격과 성향에 따라서 그냥 이렇게 굴러온 것이고 계속 굴러가고 있다라는 식으로 설명을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보통 이제 목적론적 세계관 같은 경우에는 이를테면 뭐 종교라든가 이를테면 신이라든가 혹은 뭐 이 우주에 대한 어떤 이성이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이 의도를 발현해서 그 의도의 결과대로 이 우주가 만들어졌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반면에 이제 기계론적인 세계관을 그 표방하는 철학자들은 이제 그런 어떤 의도를 부정을 하죠. 그렇게 놓고 봤을 때 플라톤은 목적론적인 세계관을 취하는 것 같습니다. 목적론과 기계론 학생들한테 이제 물어봅니다. 이렇게 오늘날 우리는 현대인들은 목적론적인 세계관과 기계론적인 세계관 가운데 주로 어느 쪽을 지지하느냐, 혹은 이제 어떤 것을 상식으로서 가지고 있느냐라고 묻는다면은 많은 학생들은 목적론은 뭔가 좀 종교적인 색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대부분 이제 기계론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오늘날의 이 우주 전체가 어떤 신이라든가 혹은 어떤 거대한 존재의 계획에 의해서 혹은 목적에 의해서 그 목적을 향해서 움직인다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죠. 그래서 이제 대부분 이제 기계론을 이야기합니다만, 하지만 의외로 우리는 목적론적인 세계관을 채용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살다 보면. 그래서 이를테면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이제 그 무슨 과학 백과사전 만화로 된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즐겨 읽곤 했는데, 거기에 이제 그런 과학 상식 중에 이제 이런 게 있었죠. 그러니까 소는 위가 몇 개인가 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정답을 찾아보면 소는 위가 4개다. 그래서 인간은 위가 하나인데 소는 이제 위가 4개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보면 이제 친절하게 해설이 나와 있어요. 만화책에 보면 소는 위가 4개이다. 위가 4개인 이유는 되새김을 하기 위해서이다. 왜 소는 되새김을 하냐면은, 소는 이제 초식 동물이기 때문에 육식 동물의 공격을 받는데 뭐 말이나 사슴처럼 날쌔지도 않고
뭐 코뿔소처럼 이렇게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나 이제 이런 것이 튼튼하지도 않기 때문에 항상 이제 쫓겨 다녀야 해서, 그래서 이제 눈앞에 풀이 있으면 허겁지겁 급하게 먹어치우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서 그 되새김을 통해서 천천히 소화를 시키기 위해서 위가 넷이다. 이게 이제 어렸을 때 읽었던 이제 그 만화로 된 과학백과의 이제 아주 친절한 설명인데, 이게 전형적인 목적론적 세계관입니다. 목적론적 설명이에요. 왜? 소의 위가 4개인 게 도대체 누가 정했나요? 소가 정했나요? 아, 나는 뭐 몸을 보호할 수 있는 무기도 없고 빠르지도 않으니 위를 4개로 만들어야지. 뭐 이렇게 한 건 아니겠죠. 그렇죠? 신이 정했나요? 그것도 알 수가 없죠. 신이 있다면 모를까. 그렇죠? 그러니까 목적론적 세계관이라는 것은 소는 위가 4개이다. 왜? 되새김을 하기 위해서. 이게 이제 목적론적인 설명이 되는 것이죠. 전형적인. 이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말을 해야 하냐면은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소는 위가 4개이다. 그 결과 되새김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소는 위가 4개인 것이 되새김을 하기 위해서 4개이다 라는 것이 이제 목적론적 설명인 것이고, 그게 아니라 소는 위가 4개이다. 그리고 그 결과 그 4개의 위를 이용해서 소는 되새김을 한다. 이것이 이제 기계론적 설명인 겁니다. 그렇게 보았을 때 여기서 플라톤의 우주론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제 목적론적인 성격이 이제 강한 것이죠. 어떤 그 우주를 만든 자의 의도가 있어서 그 의도에 따라서 이 우주가 구현이 되었다라고. 그럼 이제 그 의도가 뭔지를 보면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생성의 원인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앞에 3개의 전제들을 이제 적용해 봅시다. 그럼 이 우주는 어떤 것이냐? 그러면은 첫 번째, 존재와 생성의 구별 가운데서 우주는 존재가 아니라 생성에 속하죠. 왜? 이 우주는 끊임없이 뭔가가 생겨나고 있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 이 세계에는 끊임없이 뭔가가 생겨나고 동시에 끊임없이 뭔가가 사라지고 있고 끊임없는 운동과 변화가 가득 차 있는 세상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우주는 절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즉 존재의 영역이 아니라 생성의 영역이고 소멸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다만 우주 전체가 사라지는 일은 없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 이야기는 아마 뒤에 가서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지성과 감각. 자, 우주는 생겨나는 것이기 때문에 감각 경험을 통해서 포착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 알의 대상이 아니라 의견의 대상이겠죠. 당연하죠. 우리의 우주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우리는 밖에 나가면 하늘도 보고 땅도 보고 바다도 보고 강도 보고 하늘에 떠 있는 별이나 태양도 보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우리는 감각을 통해서 이 세계를 봅니다. 하지만 동시에 감각 경험을 통해서 이 세계를 보기 때문에 그 감각 경험을 통해서 이 세계의 끊임없는 운동과 변화를 겪게 되는 것이고, 그 안에서 어떤 것도 우리가 확실하게 고정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계로부터 얻게 되는 것은 어떤 절대적인 진리, 지식이라기보다는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겠지만 그럼직한 설명 혹은 개연적인 설명과 개연적인 판단과 개연적인 의견, 확신에 만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생성의 원인이라고 하는 건데, 이 우주를 만든 자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야, 근데 사실 이건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주 제작자를 찾아내거나 그 본성을 설명하기란 인간에게 가능한 일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주 제작자는 우주를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기원, 우주의 기원과 관련된 자인데, 인간은 우주가 만들어진 한참 이후에만 생겨났거든요. 그렇게 생겨난 인간이 맨 앞에 기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주 제작자에 대해서 그것을 찾아낼 수도, 혹은 우주 제작자가 어떤 모습인지, 어떻게 작업을 했는지 그 본성을 설명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기도를 했던 것이죠. 우리의 이야기가 빗나가지 않도록 신들과 여신들에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조금 더 가보죠. 자, 이번에는 우주 생성의 원인들입니다. 자, 그러면은 플라톤은, 자, 그럼 이제 우주의 제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은 어떻게 제작을 설명할 수 있을까? 우주가 생겨나게 된 원인들을 열거하면은 우주 제작을 알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봅니다. 자, 우주가 생겨나기 위해서 제작의 관점에서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만든 자, 제작자가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제작의 모델, 본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제작의 결과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아마 그 플라톤 이전의 전통적인 혹은 이제 자연 철학자들의 관점과는 이제 좀 사뭇 좀 대조되는 모습이기도 할 겁니다. 그 누구도 제작자에 관한 이야기가 뭐 오늘날 우리가 이제 남아있는 그 문헌들을 가지고 볼 때에는 이런 식으로까지 이야기를 한 철학자는 이제 눈에 띄지는 않습니다. 자, 그럼 일단 봅시다. 제작자는 우주를 만든 제작자는 이 우주를 만듭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 잘 설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그 보통 이제 철학사에서 많이 그 사용하는 이제 그 건축가의 사례를 좀 들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건축가가 이제 집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집을 짓는 사람이 있어야겠죠. 이제 건축가, 목수, 뭐 이제 이런 사람이 있어야겠죠. 자, 그래서 이제 건축가가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문제는 그 사람이 혼자서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집을 지을 수는 없어요. 집을 짓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재료가 필요합니다. 이를테면 뭐 흙이라든가 나무라든가 쇠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연장과 도구들도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이제 집이 완성되는 거죠. 만들어진 집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요 사이에 또 필요한 게 있어요. 제작자가 건축가가 집을 짓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은 집에 대한 설계도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를테면은 이제 뭐 물 위에다가 방갈로를 짓는다거나 혹은 그게 아니라 이제 100층짜리 빌딩을 짓는다거나 뭐 여러 가지 형태의 집을 짓는데 자기가 원하는 집을 혹은 이제 고객이 원하는 집을 짓기 위해서는 집에 대한 제대로 된 상이 있어야겠죠. 이 제대로 된 상, 그것은 아마 설계도 혹은 청사진의 형태로 존재할 겁니다. 혹은 이 건축가가 진짜 능숙한 사람이라면은 굳이 설계도가 없다 하더라도 어쨌든 자기의 머릿속에 설계도에 대응되는 그 집의 모습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설계도를 따라서, 다시 말해서 설계도를 모방해서 설계도에 있는 그 집의 이념에 가장 가깝게 구현된 집을 짓겠죠. 그렇죠? 따라서 집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먼저 제작자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제작자가 모델로 삼는 집의 원형, 상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집을 지을 수 있는 재료들, 아마 그 재료들이 노동의 결과로서 집의 모습으로 드러나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은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훌륭한 집을 지을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야겠죠. 그래서 그러려면 일단 건축가가 훌륭해야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티마이오스에서는 집을 짓는 자가 이제 제작자, 우주 제작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굉장히 자세히 다룰 것입니다만 이 제작자를 그리스어로 데미우르고스라고 합니다. 데미우르고스라고 하는데 이 데미우르고스는 보통 장인을 뜻합니다.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장인을 뜻하는 그리스어의 보통 명사입니다. 영어로 하면 이제 크래프트맨이겠죠. 그렇죠? 뭔가를 만드는 직인, 장인, 직공 이제 이런 의미인데 여기서는 그냥 제작자가 아니라 우주 제작자겠죠. 우주 제작자이기 때문에 신적인 제작자, 신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신은 플라톤에 따르면 이제 훌륭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우주 제작자는 훌륭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세계를 만들어야 되는데 신만 훌륭해서는 이 세계를 만들 수 없어요. 뭐가 또 필요하냐면은 모델이 훌륭해야 됩니다. 이를테면 좋은 설계도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완벽한 설계도를 보고서 만들어야 되는데 대충대충 그려놓은 설계도를 가지고서 집을 지었다가는 좀 제대로 집이 지어지지 않겠죠. 그래서 생성의 모델이 되는 것. 제가 이제 이 PPT에는 본이라고 썼는데 그리스어로는 파라데이그마라고 합니다. 영어의 패러다임이 이제 여기서 온 말이죠. 이 파라데이그마라고 하는 것은 그 모범, 본 혹은 사례, 예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만들기 위해서 모범 사례로 놓는 것, 설계도 뭐 이제 이런 것이 되는 거죠. 자, 근데 훌륭한 우주를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제작자가 훌륭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례가 완벽한 것이어야 되는 거죠. 본이 완벽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작자는 항상 동일하고 불변하는 것을 본으로 사용해서 만들 때 당연히 그 결과도 훌륭하겠죠. 그런데 이제 이 모범이 아니라 좀 별 볼 일 없고 좀 불완전하다면은 당연히 그 결과도 안 좋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현실을 가지고서 얘기할까요? 자, 지금 우리가 지금 밖에 나가서 이 세상을 보면은 이 세상은 엄청 아름답고 굉장히 조화롭고 뭐 계절의 순환이라든가 자연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질서지어져 있단 말이죠. 따라서 우리가 먼저 결과론적으로 보면 이 세계는 엄청 아름답고 조화로워요.
그리고 제작자는 신인이 뭐 보나마나 훌륭할 겁니다. 그렇게 훌륭한 신이 조화로운 세계를 만들었다면은 이 신이 모범으로 사용한 보호는 완벽한 것일 겁니다. 따라서 우주는 생겨난 것들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제작자도 훌륭하기에 제작의 본은 불변하며 완전한 것일 수밖에 없다. 이게 바로 이제 플라톤의 철학에서 이데아가 되는 것입니다. 즉 우주 제작가, 데미우로고스라고 불리는 우주 제작자는 가지적이고 불변하는 이데아를 관조하면서 그것들을 모델로 삼아서 그것들에 가장 가깝게 재료들을 가공해서 이 세상을 만든 겁니다. 따라서 이 세상은 바로 이제 모델의 모사물이 되는 겁니다. 이 모사물, 즉 설계도를 가장 가깝게 흉내낸 것이 바로 이 세상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본의 모상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은 형상들은 모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감각세계는 그것의 카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대충한 카피가 아니라 모델이 완벽한 것이고 그것을 훌륭한 신이 카피했기 때문에 이 세계는 카피지만 가장 아름답고 가장 질서지어지고 가장 조화로운 그러한 카피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 우주가 만들어졌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이 우주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냐? 우리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 우주는 이미 생겨난 것이기 때문에 우주에 대해서 완벽한 담론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 우리가 이 우주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그럼직한 이야기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럼직함, 그럴듯하다, 있을 법하다, 그리고 지금 이것을 조금 이제 테크니컬하게 얘기하면 개연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개연적인 이야기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우주로는, 다시 말해서 우주에 관한 우리의 담론은 개연적인 이야기, 그래서 이제 그럼직한 이야기 혹은 그럼직한 설명, 그리고 그것의 구조는 신화적인 방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따라서 플라톤의 우주로는 우주 제작 신화이고 우주 제작 신화의 본성은 개연성 있는 이야기, 개연성 있는 설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그럼 이 우주 제작 신화의 개연성 있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라고 하는 것을 놓고서 사실은 학자들 사이에서 좀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가 번역을 하는 데서 그 해설에서는 이 논란을 잘 부각시키지는 않았어요. 왜냐면은 이 논쟁이 한편으로는 좀 첨예해 보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서로 그렇게 이제 막 이렇게 양립불가능한 논쟁은 아닌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두 가지 그 논란을 좀 해석의 형식으로 간단히 소개를 해놨는데, 첫 번째, 그럼직한 이야기로서의 우주 제작 신화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앞에서 제가 설명한 내용입니다. 우주는 끊임없이 운동 변화하는 것들로 가득 차 있고 따라서 고정되어 있지 않죠. 고정되어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필연적인 진리를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주로는 필연적인 진리를 통해서 필연적인 확고한 지식을 얻는 게 아니라 그럼직한 설명을 통해서 개연성 있는 의견을 얻는 것에 만족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바로 우주 제작 신화라는 형식으로서 플라톤이 소개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 20세기 중반, 어떻게 약간 후반까지 이제 많은 학자들이 이제 그 우주 제작 신화를 이런 식으로 이해를 했는데, 그 뒤에 이제 20세기 후반에 들어서서 누군가가 좀 문제 제기를 해요. 야, 근데 그게 좀 이상하지 않냐? 그러면은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의 경험과학이라는 건 다 개연적인 이야기 아니냐? 이제 이렇게 묻는 거죠. 이를테면 우리가 이 소위 말해서 이제 수학, 논리학 이런 걸 제외한 자연을 대상으로 한 모든 과학들은 알고 보면 다 경험과학이잖아요. 다시 말해서 경험, 관찰,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를 얻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거는 과학이 아니고 그거는 지식이 아니고 그냥 의견이란 말인가? 정말 플라톤이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 이제 이렇게 묻는 겁니다. 사실 경험과학도 엄연히 과학이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만족할 만한 진리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비록 그 필연성이라는 것이 수학이나 논리적 필연성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러나 우리는 경험과학으로부터 얼마든지 많은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플라톤 역시 그렇게 생각했으리라는 겁니다. 단지 이 세계가 변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확고한 진리를 얻을 수 없어서 그것을 알미 아니라 그냥 그럼직한 이야기이고 그럼직한 의견이라고 이야기했다고 보는 것은 너무 나이브한 해석이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럼직한 이야기로서의 우주 제작 신화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좀 다른 측면에서 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이제 두 번째 해석인데요. 우주론이라는 건
플라톤의 우주론은 기원에 관한 탐구라는 거죠. 우주가 어떻게 생겼는가, 누가 우주를 어떻게 만들었는가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죠. 자, 그런데 우주의 기원에 관한 탐구는 인간이 찾을 수 없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불가능한 얘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그 기원을 본 적이 없거든요. 처음에 우주 제작자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우주 제작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떻게 작업을 해서 우주를 만들고, 뭐 우주혼을 만들고, 천체를 만들고, 궤도를 만들고, 별들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태양과 그 안에 행성들을 위치시키고, 마지막에 생명체들을 만들고, 인간을 만들고, 이 과정을 인간은 본 적이 없죠. 왜냐하면 인간은 제일 마지막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원,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다면 방법이 없느냐? 유일하게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서사 시인들이 했던 것처럼 하는 거다. 즉 신화에 기대서 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서사 시인들은 태초에 무엇이 있었다라는 식으로 노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태초에 카오스와 가이아와 타르타로스와 에로스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가이아로부터 이제 우라노스와 무엇과 무엇이 나오고, 카오스로부터 또 무엇과 무엇이 나오고, 이들이 짝짓기를 통해서 뭐가 나오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것들을 경험해서 보는 것이냐? 아니다라는 것이죠. 시인들은 먼저 신들에게 기도를 하고, 신들의 도움에 힘입어서 신들에게 빙의 되어서 그러니까 자신의 몸을 신들에게 빌려주어서 그냥 노래를 한다라는 것이죠. 이걸 검증할 수 있느냐? 검증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라도 해서 세계의 기원에 대해서 신들은 노래를 한다는 겁니다. 자, 근데 지금 플라톤은 철학자예요. 철학자여서 과학적으로 우주의 기원에 관해서 탐구하려고 하는데 과학적으로 우주의 기원을 탐구할 수는 없어요. 왜? 인간의 근본적인 한계 때문에. 기원에 대해서 인간은 그 기원 근처에도 갈 수가 없거든요. 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눈앞에 드러나는 바로 이러한 다양한 질서들을 가지고서 기원을 추정해서 이야기를 할라 치면은 결국은 신들의 호의에 기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신들에게 기도를 하고 신들의 이야기를 빌려온 우주 제작 신화를 만들어서 얘기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필연적인 진리는 얻을 수 없되 그럼직한 의견 그리고 그럼직한 견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그럼직한 이야기로서의 우주 제작 신화에 대한 또 다른 해석입니다. 학자들 중에 이제 몇몇 논문들을 보면 이 둘이 뭐 엄청 싸우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런데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 둘이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엄청난 갈등 관계라고는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플라톤은 그 우주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자연과학자, 경험과학자의 시선으로서 이 세계를 이야기하면서 그냥 그 특정한 분야, 그 자연의 특정한 분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우주 전체를 총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많은 한계를 절감했던 것 같아요. 그 절감한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플라톤은 전통적인 이야기 방식을, 즉 신화의 이야기 방식을 도입한 것이 아닐까. 그러면서 티마이오스라고 하는 작품은 신화적인 이야기 방식으로 진행되지만 그 안에 있는 내용은 사실은 굉장히 경험과학적인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읽다 보면 따라서 이 두 가지의 서로 상충되는 성격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모순점들이 나타나요. 굉장히 많은 모순점들이 발생하고, 그리고 철학사에서 플라톤의 제자인 아리스토텔레스를 비롯하여 많은 철학자들은 그러한 모순적인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사실은 우주에 관한 이제 고대 과학자들, 철학자들의 담론이 이제 굉장히 발전을 하게 되죠. 자, 이제 우주 탐구에 임하는 자세. 이거는 사실은 앞에서 다뤘던 내용을 정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읽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티마이오스의 마지막 기도의 끝입니다. 그러므로 소크라테스 여러 가지 점에서 또 여러 가지 문제들, 예컨대 신들이라든가 우주의 생성과 관련하여 우리가 전적으로 모든 면에서 그 자체로 일관되며 완벽하게 엄밀한 설명을 제공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놀라지 마세요. 오히려 정말로 우리가 누구 못지않게 그럼직한 설명들을 제공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말하는 사람인 저나 판관이신 여러분이나 인간의 본성을 가질 뿐임을 기억하고서 말입니다. 결국 이 문제들에 관해서는 그럼직한 이야기는 받아들이되 그 이상은 어떠한 것도 탐구하지 않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게 아마도 플라톤이 우주에 관한 탐구에 대해서 갖고 있는 자세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크라테스는 과연 훌륭하군요, 티마이오스. 또한 우리는 전적으로 당신이 요구하신 대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의 서곡은 우리가 경탄과 함께 받아들였습니다만 이번에는 계속해서 주제부를 우리에게 들려주시죠. 자, 이제 기도가 끝났고, 이 기도는 보통 서사시에서 맨 앞에 놓는 서곡 혹은 뭐랄까 전주곡에 해당되는 그러한 부분이었습니다. 먼저 신에게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우주 탐구의 전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우리는 요 정도에 만족할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제 끝났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우주 제작의 원인, 그 다음에 제작자의 제작 과정, 그 결과로서의 우주의 모습, 즉 이제 본편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달라라고 이제 소크라테스가 부탁을 하는데요. 자,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시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다음 시간에 이제 아마 데미우르고스를 살펴볼 텐데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